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의 복습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편안하게 오늘 수업을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조선시대의 외교 관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조선시대 초기의 외교 관계가 되겠는데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갈게요. 자, 명나라하고는 어땠냐? 뭐 초기는 어쩌고 했습니다. 당연히 고려 말에 명나라가 천령이를 통보하면서부터 우리가 거기를 공격을 가고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고 고려의 정권을 차지하고 이 명나라와 천령 이국의 문제를 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선 전기까지 살짝 이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명나라한테는 우리가 머리를 굽신거렸다. 사대 외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굳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추구했다? 실리를 추구했다. 자, 실리, 실제 이득을 위해서. 자,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 선생님 사대 관계인데 뭔 실리예요? 뭐 이런 거예요. 형님 오셨습니까? 저 카라멜 하나만 주십시오. 그래. 아이고 인사 잘한다. 카라멜 하나. 형님 오셨습니까? 저 과자 한 봉지 주세요. 네. 인사하면서 얻을 걸 얻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네. 조금은 굴욕적이긴 하겠지만 굽신거리면서 얻을 걸 얻는 거죠. 형님 오셨습니까? 저 이번에 자동차를 하나 사야 되는데 돈 1억만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받아오는 거예요. 이게 실리를 추구한 사대 외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진과 일본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교린정책이라고 합니다. 교린정책. 자, 교린정책이란 뭐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걸 교린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앞에 친구 2명이 있는데 이 친구의 관계가 교린 관계다라고 하면 이건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친할 땐 친하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린 정책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바로 강경책과 해유책을 함께 썼다. 혼날 땐 혼내고 친하게 지낼 때는 친하게 지낸다. 자, 그럼 여러분 뭘 구별해야 되느냐? 여진에 대한 강경책과 해유책을 구별해야 되고요. 일본에 대한 강경책과 회유책을 구별해야 됩니다. 요 정도는요, 실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가 작년에 2학년 수업할 때 서술형으로 냈던 문제입니다. 조선 초기의 명나라와 여진과 일본 간의 외교 정책을 서술하시오. 내가 출제를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야, 저놈 저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이번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모르죠. 그거는 또 낼지도 또 안 낼지도. 자, 그 정도로 알아두셔야 된다. 자, 먼저 회의책을 볼까요? 자, 회의책은요 귀순을 장려합니다. 조선으로 오라는 거죠. 조선으로 오라는 겁니다. 조선으로 오라. 그래서 실제 이때 귀순을 장려하는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빅뱅의 대성이라고 알아요? 빅뱅의 대성이 귀순을 장려하는 잘생긴 대성의 얼굴을 보고 귀순해라 해서 이런 노래도 있어요. 날바 귀순. 예. 여러분들은 웃지 않지만 나중에 영상에서는 수많은 효과음과 폭주까지 터뜨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워야 되겠습니다. 지금 심정은요, 방금 했던 이 영상을 그냥 지우고 싶은 심정입니다. 날바 귀순을 장려했다. 무역서를 설치해서 서로 무역을 주고받았고요. 자, 강경책으로는 사군 육진을 개청합니다. 자, 지도 한번 봐볼까요? 자, 이 지도입니다. 먼저 사군입니다. 이 지역이 사군이고요. 이 지역이 육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국경선이에요. 현재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선이 오늘날 국경선이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여기가 사군, 육진. 자, 사군과 육진. 이때 누가 했느냐? 바로
세종대왕 때가 되겠습니다. 세종 때고요. 이 사군 육지를 개청한 장군의 이름은 김종서 장군이 되겠습니다. 자, 세종이 가장 아꼈던 신하 중에 한 명입니다. 김종서. 그리고 그 세종이 아꼈던 김종서는 세종의 아들 문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문종이 죽으면서 누구를 불러요? 김종서를 부르잖아. 내 어린 아들 단종을 지켜달라. 그래서 수양대군이 누구를 제일 먼저 죽여요? 김종서의 집을 찾아갑니다. 할 말이 있다고. 나온 김종서에게 자기 수하를 시켜 철퇴로 머리를 쳐서 죽여버리죠. 그 김종서예요. 김종서가 워낙 싸움도 잘하고요. 워낙 빈틈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공격을 합니다. 수양대군이. 자, 김종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일본과도 교린 관계네요. 자, 해유책 볼까요? 부산포, 영포, 제포, 세 개의 항구입니다. 막 이런 것도 공부하신 분들 있더라고요. 뭐 부산포, 영포, 제포. 뭐 이런 것까지는 서술형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중요한 게 서술형으로 나오는 거죠. 삼포에서 제한적으로만 교역을 허용했다. 무역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회유책이죠. 하지만 강경책도 있었습니다. 대마도, 쓰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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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마. 네. 자, 우리 그 반장처럼 다른 반도 쓰시마 했더니 반은 앞에 있는 친구가 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쓰시마, 우리나라는 대마도라고 부르죠. 대마도에 일본 애들이 자꾸 우리나라로 들어와가지고 약탈을 일삼으니까 세종대왕이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 세종대왕이 은근 폭력적이에요. 너희들 앞으로 계속 이러면 내가 너희들 공격하겠다. 가서 너희들의 껍질을 산채로 벗겨가지고 그 껍질을 깔고 내가 잠을 자겠다. 이런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안 통했죠. 그래서 이종무라는 사람을 시켜서 대마도를 정벌합니다. 다 세종대왕 때가 되겠습니다. 조선 초기의 명나라와 여진과 일본과의 관계. 명나라 때는 어서 오십시오 형님. 아이고 형님을 따르겠습니다. 4대. 하지만 실리를 추구. 여진과 일본과는 교린정책,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하게 사용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외란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 애들하고 붙은 걸 외란이라고 합니다. 오랑캐, 청나라하고 붙은 걸 이제 호란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외란과 호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일단 16세기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무역을 하겠다고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줬던 이 세 개의 항구에서 이놈들이 막 난리를 일으킵니다. 이걸 삼포외란이라고 하고요. 을면에도 적당한 애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자, 이때 뭐가 설치됐냐? 바로 비변사가 설치됐습니다. 비변사.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 애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몽키 애들 와갖고 그냥 그냥 쇼하고 가는구나 그 정도로. 그래서 국방에 대한 강화를 좀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 무슨 사건이 터지냐? 일본이 우리나라 뭐 삼국시대를 신라가 통일한 것처럼 일본의 여러 개의 부족적인 개념의 국가들이 생겨났던 그 국가들을 통합합니다. 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 이게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봐봐. 여기 조그마한 국가들, 조그마한 소국들이 있어요. 이 국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해버렸어요. 자, 그럼 우리가 고구려 백제가 멸망해도 각각의 국가들이 부흥운동을 벌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계속 부흥운동의 중간중간에 막 반대 세력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이 반란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겠다. 차라리 내가 조선을 공격하자. 그러면 반란하던 걸 멈추고 조선을 공격하는데 모두 힘을 쓸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통일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불만을 수습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바로 이 전쟁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삼반 너희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 막 서로서 싸워. 그러다가 야, 일반하고 싸우자 하고 일반하고 가. 그러면 싸우던 것도 멈추고 일단 대외적인 전쟁을 먼저 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좀 피해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외란 볼까요? 자, 임진 외란입니다. 조선이 잇따른 패배에 명나라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자, 수근과 의병이 활약했고요. 자, 수근 나 이순신 설명해야 되니? 안 해도 되겠죠? 자, 의병들은 어떻게 활약할 수 있었냐? 의병들은 지형 전략을 이용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숨바꼭질 할 때 여러분들 동네에서 숨바꼭질 하는 게 더 잘 숨어요. 남의 동네가 더 잘 숨어요. 자기 동네도 잘 하니까. 남의 동네에서 하다가 숨으면 진짜 영원히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에 지형 전략을 이용한 의병들이 하다는 명나라 연합군으로 반격합니다. 휴전 협상을 전개했지만 결렬되고요. 다시 애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임진왜란, 정유재란 이렇게 해서 토탈 7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임진왜란 하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하면 이임진왜란 5년, 정유재란 2년 이렇게 해서 7년 전쟁이 되겠습니다. 조명연합군과 조선의 수군 이순신이 이들을 격퇴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망하게 되며 왜군은 철수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일본에서 혼자 죽은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본군이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정말 전라도하고 이쪽 우주지방을 제외하고는 거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나라 관군들과 이런 전투들, 그 다음에 의병들의 전투들. 자, 광주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고경면 장군 보이죠? 그죠? 고경명 장군. 그 다음에 누구요? 담양인데 광주 없는데. 담양이네요. 광주는 누가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 광주 누굴까요? 김! 이분의 호가요 충장이에요. 알아요. 저희 학교에 동상 있었어요. 근데 이름을 맨날 물어보는데 맨날 까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몰라요. 누군가요? 김덕령 장군이라고 이분이 있습니다. 광주에는. 하여튼 뭐 이런 게 있고요.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충장도 아시죠? 여러분들 충장도. 충장사도 있잖아요. 부동산에 가다 보면. 이분을 기르기 위한 거죠. 자, 전체 한번 봐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7년 동안 나라가 쑥대밭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자료화면 보면 진짜 완전히 나라가 완전 황폐화됐잖아요. 미사일로. 딱 우리가 그 꼴이에요. 딱 우리가 그 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이렇게 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리면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서술형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냈다가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갈까요? 자, 외란 이후에 국내와 국외의 정세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중국은요, 자, 명나라는 우리 도와주다가 너무 많이 도와줬나 봐요. 쇠퇴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누가? 여진족이 성장하게 되죠. 결국 중국 왕조는 명은 쇠퇴하고 청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일본은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문화 발전. 자, 임진왜란에서 누가 이겼냐? 자, 분명히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겼어요. 명나라의 연합군 결성해서. 자,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 막부가 수립되고요. 이들은 약탈한 우리의 문화재와 끌고 간 우리의 기술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발전합니다. 짜증나 진짜. 짜증나 자, 진짜. 조선시대 갈까요? 조선은 양반 중심의 진례 질서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명이 우리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명을 숭상하는 관념은 확대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요청으로 국교가 재개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통신사예요. 자, 통신사는요, 일본이 요청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요청을 해요. 우리의 문화를 전파해주기 위해서 겁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통신사 행렬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자 여기에 보이시죠? 네. 자, 여기 자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게 바로 통신사 행렬의 그림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일 겁니다. 자, 교과서에도 통신사 행렬의 그림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그림은 보고 이거 통신사 행렬 그림이구나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67. 자, 다음으로 갈까요? 자, 이제 광해군이 나왔습니다. 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많고요. 자, 일단 토지대장과 호족이 정비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토지대장은 토지가 얼만큼 있느냐, 호족은 인구가 얼만큼 있느냐, 이 적어놓은 거거든요. 이게 다 소실돼, 다 불타버립니다. 누가 불타있을까요? 1번. 일본이요? 일본이 뭐하게?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학교가 설월여고가 서울여고하고 싸움을 붙었어요. 서울여고가 쳐들어왔어. 막 싸워. 우리 학교에서 싸워. 막 싸우고 있어. 자, 그럼 여러분들은 싸우지 않아. 그냥 선생님들끼리 싸우고 있어. 서울여고 애들하고.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슷하나? 뭐 하여튼 뭐 그냥 싸우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은 딱 피신해 있어. 어디에 피신했냐? 교무실에 피신해 있단 말이야. 근데 교무실에 딱 갔는데 컴퓨터 안에 여러분들 이번에 본 1학기 1차 집필 평가 내신이 들어가 있는 거야. 성적이 프로그램이 있어. 이것만 지우면 성적이 사라져.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당연히 지우겠죠. 그러면 성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토지대장과 호적 누가 불태워줄까요? 그 시대 그 사람에는 노비들이나 농민들이 불태운 거야. 그래서 이것이 불태워짐으로써 세금을 못 걷잖아. 이거를 다시 한 이유가 뭐냐면 정비한 이유가 뭐 하려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자, 국방도 강화하고요. 자, 경기도에 대동법을 실시합니다. 자, 대동법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금을 내는 방법은요. 전세, 공납, 역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전세는요. 토지에 대한 세금이에요. 공납은요. 특산품을 갖다가 내는 겁니다. 특산품을. 자, 역은 노동력을 갖다가 바치는 겁니다. 셋 중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역이요. 특산품 구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제가 몇 군데 특산품이 볼까요? 자, 나주의 특산품 뭘까요? 자, 제가 손 위에 올려놓고 있죠. 자, 이게 바로 나주의 특산품이에요. 뭔가요? 보이죠, 여러분들? 네. 배 보이나요? 네. 진짜 보이나요? 아니요. 네. 우리 1학년 3반 친구들 거짓말 잘합니다. 손만 올려놨는데 배가 보인대요. 네. 내가 미쳤거나 너희가 미쳤거나 모두 미쳤거나. 자 그러면 담양의 특산품 뭘까요? 자, 배 올려놨는데 이거 뭐예요? 대답 보이죠, 그렇죠? 대단들 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안. 자, 무안의 특산품 제가 뭐 올려놨나요? 안 보여요 이제 갑자기? 뭘 올려놨나요? 무안은 뭐냐? 무안은 양파니? 양파 아니야? 유명해요? 소금? 무한 바다에 적혀 있죠. 낙지. 자, 좋습니다. 무안은 잘 모르는 어렵네요. 좀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거. 상주는 뭐예요? 상주. 상추요? 사과나 곶감이죠. 상주 곶감. 자, 경기도 이천은 뭐예요? 자, 여기 올려놨죠. 뭐예요? 아니, 무겁네요. 그래서 쌀이죠.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광주는 뭔가요? 수박. 맞아. 무등산 수박이 있죠. 근데 사실 무등산 수박은 특산품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좀 유명한 건데 좀 애매해요. 이거는 무등산 씨 없는 수박 씨를 무등산장 가는 길 쪽에서 그 일부 주민들이 독점으로 그 재배를 한 개념이잖아요. 특산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 생각은 저는 광주의 특산품 하면 상추튀김이지 않을까. 광주에만 있어요. 근데 마늘은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아니 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안 팔아요 잘. 그 서울 애들이 오면 혹시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 살다 오신 분? 나 이쪽 전라도 아니야. 우리 어디? 인천이요. 네, 인천이면 충분히. 자, 특산품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근데 특산품을 한 가구당 하나씩 갖고 오게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친구에게 정민이 친구 고향이 어디예요?
광주예요. 광주엔 정민이에게 특산품으로 상추튀김을 가져오라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죠. 네. 근데 울릉도 오징어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럼 구하러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이게 힘든 이유가, 첫 번째, 구하기가 어렵고요. 또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광해군 때 이걸 다 없애버려요. 오. 다 없애고 가구당 하나 이것도 없애버리고 그냥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신 쉽게 구할 수 있는 뭘로 내게 합니까? 쌀로 내게 합니다. 이걸 개동법이라고 합니다. 자, 철순의 집에 하나, 영인의 집에 하나, 순인의 집에 하나 이렇게 하나씩 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니에요.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가 없는 일반 농민들은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엄청 좋아. 토지가 많은 양반들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이게 광해군 때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실시하거든요. 경기도에서 실시한 게 전국으로 확대되는 데 걸리는 시간 100년. 100년 걸립니다. 그만큼 양반들의 반대가 심했던 제도라는 거죠. 양반들의 반대가 심했다. 그만큼 좋은 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주장했던 분들이 누구 있느냐? 사진 속에 나오네요. 조광조라든지 또 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대동법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자, 중립외교 볼까요? 자, 중립외교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갈게요. 광해군. 자, 광해군은 진짜 머리 아픈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명나라가 있었고요. 후금이 있었습니다. 참 둘이 사이좋게 지내면 좋으련만 예상했던 것처럼 후금이 명을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명이 우리에게 SOS를 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시 북인들은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명을 도와줬다가는 후금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이인진이라는 아픔이 채 가시기 전에 또 후금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 조선은 끝장납니다. 우리는 그냥 모른 척 합시다. 실리를 추구하는 친구들. 안 됩니다. 쟤들이 우리 도와줬잖아요. 우리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먹히지 않았잖아요. 도와줘야죠. 의리를 추구하는 친구들. 자, 반장. 반장은 북인이에요. 서인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Sta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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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mpa, stalla, pumpa, stalla, pumpa, sta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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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mpa, stalla, pumpa, pum, pum, pum. 자, 쌤이 뭐 우스갯소리로. 자, 아까 전에 신뢰를 추구해도 비난받죠. 그렇죠? 방금 제가 비난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친구가 의리를 추구해도 또 제가 비난받죠. 또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도 안 했는데 또 전쟁에 백성들을 몰아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애매해요. 그런다고 해서 의리를 저버릴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선택한 게 광해군의 무슨 외교입니까? 중립 외교였다라고 설명했고요. 워낙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강홍림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전쟁터에 나가서 상황을 보라고 합니다. 자, 명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우리 왔어요. 조선 왔어? 반가워. 함께 싸우게. 우리가 저 뒤쪽으로 가서 싸울게요. 하고 뒤로 갑니다. 싸우진 않고 멀리 지켜보는 거죠. 네. 어느 팀이 이길까 보는 거예요. 누가 잘 싸우나 보니까 후금이 이길 것 같아. 그래서 뒤편에 가서 공격하지 말고 항복해버리죠. 이게 중립외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이게 학생들끼리 논란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의리냐 실리냐. 근데 사실 좀 다른 반은 이게 적당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3반은 실리가 압도적으로 나왔어요. 이 의리 없는 녀석들. 그래도 좀, 야, 우리 도와주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하여튼 중립외교를 하게 되고 이 중립외교가 문제를 삼아 광해군이 쫓겨나게 됐죠. 인조반정을 통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클릭했는데 잠깐만요. 자, 계속 갈게요. 자, 광해군 다음에 이제 인조 때의 친명 대금 정책으로 후금이 쳐들어오죠. 이게 정묘호란입니다. 자, 정묘호란은요, 우리가 크게 피해를 안 봤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형제 관계를 추구하거든요. 야,
형제 형이라고 불러. 야 미쳤냐? 내가 너를 왜 형이라고 불러? 우리 조선이 어떤 나라인데. 그래서 후금이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막 우리 국경선에 나와서 쳐들어옵니다. 막 쳐들어와요. 그랬더니 조선이 형!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래 알았어 형이라고 하니까 갈게. 그런 다음에 병자호란은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형제 관계에서 군신 관계를 추구합니다. 조선이 거부하게 되고 청이 쳐들어옵니다. 결국 우리는 3조도의 굴욕을 겪으면서 청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막대한 공물 갖다가 바치게 되는 거죠. 이게 정묘호란, 병자호란입니다. 조선 후기가 썩 좋지는 않네요. 보니까. 다음 갑니다. 자, 일본과의 관계 볼게요. 자, 이 그림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이 또 나왔습니다. 부산포의 외관을 통해 무역을 허용했고 임진왜란 이후의 광입니다. 막부의 요청으로 통신사를 파견했는데 통신사는 외교와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서럽게 이렇게 사절단을 주고받고 한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동아시아였죠. 중국하고였죠. 아마 이 당시에 미국 사람이 있는지도 간혹 뭐 하멜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알았겠지만 외국에 대한 문화를 접할 길은 없죠. 네. 오늘 같은 날은 오늘 우리나라에 누가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죠. 누가 왔어요? 미국 대통령이 오늘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지금 왔겠네요. 미국 대통령 지금 누가 여기서 지금 얼핏 들으니까 오바마라고 한 것 같아요. 야, 누구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니? 지금 바이든 대통령 그 전에가 트럼프고 그 다음에가 오바마예요. 근데 누가 오바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바마에 대한 좀 인식이 좋은가 봐요. 자,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자, 청나라의 관계를 갈게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북벌과 북학 중요합니다. 자, 북벌은요, 효종 때 추진됐었죠. 병자호란의 치욕을 싣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는 주장입니다. 효종 때 가장 먼저 앞장섰고요. 사실 이 효종과 서인들도요, 북벌이 안 된다는 건 10명 중에 9명은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총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 지금 군대가 힘할탱이가 없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북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러한 정권 유지를 위해 지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학론은요 정반대입니다. 이제 일부 실제 도움이 되는 학문을 연구하는 일부 실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청나라 못 해보겠다. 안 되겠다. 청이 왜 이렇게 센지 한번 알아보자 해서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는 게 바로 북학론입니다. 북학론이 대두가 되면서 북벌론은 점차 쇠퇴가 되죠. 이 북학론의 제자들이 통상 개화론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통상 개화론자의 제자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나중에 매울 개화파가 되는 겁니다. 여기 누구냐면요, 박규수라든지 그 다음에 오경석, 그 다음에 유홍기 이런 인물들이에요. 자, 시험범위 아닙니다. 여기는 애들은 이 다음 시험범위가 될 거예요. 개화파 김옥균, 그 다음에 홍영식,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 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사유이기도 하고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옵니다. 수능에는 좀 잘 안 나오대요. 몇 번씩 나왔었는데. 자, 이거 보면 여러분들 보면 여기 위에 북벌론이라는 단어를 뺍니다. 북벌론이니까 청을 정벌하는 거죠.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면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저태는 우리나라는 실로 명신종 황제의 은혜를 입었다. 명황제의 은혜를 입어서 이임진왜란 때가 나라가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보존되었다. 한마디로 지금 임진왜란에 도움을 준 명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은혜를 갚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되겠죠? 자, 반대되는 의견을 볼까요? 자, 여기서 봐야 되겠구나. 자, 자료 두 번째는 박제가의 북학론입니다.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100년이 지났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오랑캐라고 중국의 법마저 폐기해버린다면 크게 옳지 않다.
진실로 백성에게 이롭다면 그 법이 오늘 오랑캐 나왔다 하더라도 성인은 취할 것이다. 박제가가 되겠습니다. 북항론이 되겠습니다. 북벌론과 북항론이 이렇게 다르네요.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는 뭐 넘어갈게요. 자, 이거 한번 영상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세계를 어떤 모습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당시에도 세계 지도는 여러 차례 만들어졌지만 정확한 정보나 기술이 뒷받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작하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상상력이 더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세계 지도를 통해 조선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살펴봅시다. 1402년에 제작된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는 중심에 중국을 그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조선을 크게 그려 자주적인 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며 그 주변에 오랑캐가 있다는 파이론적 세계관을 토대로 세계를 인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은 명예 4대 외교를 펼쳤죠. 16세기에 제작된 혼일 역대국도 강리지도는 유럽, 아프리카, 인도 등이 삭제되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전보다 축소되고 조선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크게 그려졌습니다. 지배층 사이에서 파이론적 세계관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선은 중화 문명을 수용한 소중화라는 자부심이 크게 높아졌죠. 17세기에 제작된 고려 만국전도입니다. 마테올리치가 제작한 고려 만국전도를 그대로 따라 그렸으며 세계 각 대륙이 비교적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그려졌죠. 자, 시대에 따라서 아까 보면 15, 16세기에 그려진 지도들은 어때요? 중국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어디가 커요? 우리가 제일 크죠? 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반영했고요. 17세기부터 이제 정확한 지도가 우리나라에 보여지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나중에 시험 공부하실 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